썰랑썰레 재밌게 유튜브로 보고 있는 시청자입니다. 세상에 참 신기한 일이 많구나 하면서 보고 있다 보니 저도 기가 막히도록 어이없는 썰이 하나 있어서 하나 풀어봅니다. 저는 20대 후반 현금 수송 업체 하청 일을 시작하여 정직원으로 전환해서 총 1년 6개월 동안 근무했었습니다. 이 일은 현금 수송 업체에서 근무할 당시에 생긴 일이며 지금 말할 사건에 관해서는 이미 기사가 난 적이 있어서 사실성은 무조건 보장할 수 있죠. 대신 제가 직접적으로 당한 일은 아니라서 기억이 좀 더딜 수 있는데 보안과 밀접한 업무와 특성상 현재 일하는 분들에게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두리뭉실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금 수송 업체의 업무가 많은 분들께는 생소하실 테니 문제가 없는 선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하겠습니다. 현금 수송 업체는 크게는 자금 조달과 ATM 기기 자금 관리 이렇게 나눠지는데 제가 하던 일은 ATM 기기의 자금 관리였습니다. 보통 은행의 ATM기는 각 지점에서 관리하지만 일부 무인점이나 업체 제휴기기 등 현금 수송 업체들이 담당하게 돼 있죠. 제가 일하던 업체의 시스템은 3인 1조로 구성된 팀으로 나가서 한 구역의 ATM 기기를 방문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었습니다. 3명은 기기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과 기기 업무 중에 돈과 팀장을 지키는 가드 그리고 관리 전후로 자금을 계수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죠. 당연하게도 정직원들이 팀장을 맡고 하청업체들은 보통 가드나 계수를 합니다. 저는 하청업체를 통해서 근무할 당시에 초반에 아무것도 모르고 가드할 때는 혼만 났지만 버티고 노력하여 신임을 얻던 도중 계수 자리가 비어서 팀장님께서 저에게 계수를 맡겼는데 큰 실수 없이 일을 잘 처리한다면 일이 재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문제가 생기면은 빠른 시간 내로 찾아내면서 틀리지 않는 수준까지 다다라 어쩌다 팀장님 대타로 하루 자리를 채우신 영업소장님의 스카웃으로 인해 정직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당시 저와 일하던 A팀장님은 제가 정직원 교육을 받으려고 다른 팀으로 옮겨졌을 때 제가 없으면은 일이 힘들다며 영업소장님에게 호소하기도 하셨었죠. 에이스가 되셨다는 뜻인가 봐요. 그런데 정직원인 팀장이 되고 나서 기존 선임 팀장들보다 일을 너무 못했습니다. ATM 기기를 다루는 것이 퇴사 전까지도 능숙해지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영업소가 옮겨지기도 했고요. 영업소가 옮겨지고도 일은 쉬워지지 않았지만 그날은 웬일인지 모르게 일이 수월하게 풀리고 있는 신기한 날이었습니다. 근처 지역을 담당하던 A팀장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땡땡아, 일 혹시 어느 정도 돼가냐? 지금 땡군데 정도 남았습니다. 혹시 지원 좀 나와줄 수 있어? 지원이요?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사실은 여기서 지원이라 함은 다른 팀의 구역을 어느 정도 도와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보통 한 구역의 일을 모종의 사유로 밀리는 경우에 지원을 나가게 되죠. 저는 특수한 상황인 팀장이었습니다. 보통은 ATM 기기의 위치를 잘 아는 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데 저는 당시에 운전면허가 없어서 지입 기사님과 같이 다녔죠. 하지만 지입 기사님들은 개인 사업자와 같은 마인드고 빠른 퇴근이 목표인 분들이 대부분이라 보통 지원을 싫어하셨습니다. 특히 저와 같이 다니던 B 기사님은 어떤 날엔 퇴근도 늦는데 무슨 지원까지 나가냐 하면서 저에게 화를 내는 경우도 있으셨습니다. 기사님들이 보통 당시에 40대 50대 그러셨고 전 팀장이어도 어리다 보니 편하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짬이 모자란 저는 결국 지원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 당시 전화가 오던 시간쯤에 다른 팀장들에게 전화가 오면은 보통 지원이라 B 기사님에게는 심기가 좋지 않은 표정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A팀이 지금 심각한 일이 생겼다는데. 그래? 그런 놈들이 다 있냐? 여기 끝내고 빨리 가자 그러면. 웬만해서는 지원을 싫어하던 B 기사님마저도 지원을 동의할 수밖에 없었죠. 물론 저도 일이 너무 수월해서 야근 없이 끝날 각이어서 매우 아쉽긴 했지만 지원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A팀장이 데리고 간 사람이 1억을 들고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응? 갑자기 장르가 스릴러로 바뀌네? 추격전으로 바뀌네요. 이 사건의 주인공 C는 당시 제가 알바 시절 소속된 하청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의 소속의 인원이었습니다. 이 일이 있기 며칠 전 C는 제가 있던 팀으로 배치가 되어 일을 했던 사람이며 이쪽에서 일한 지 얼마 안 되어 당연히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을 매번 짬이 딸리는 저에게 짬 처리하듯이 보냈고, 일을 모르는 사람이 붙으면 제가 사이트에 기기 관리하고 돌아와서 개수하고 하는 2인분의 일을 해야 돼서 야근을 밥 먹듯이 했었던 게 기억나네요. 그 이후 모종의 사유로 저는 개수가 가능한 사람이 한 명 붙었고, C는 A 팀장님과 같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에다가 상기했듯 제가 있던 팀은 기사님이 운전 및 가드를 해서 한 명만 받으면 됐지만 A 팀장님은 운전이 가능해서 2명을 데리고 다닐 수 있었고, 이날 C와 이 사건의 공모자 D를 데리고 나가면서 사건이 시작됩니다. 사건은 이랬습니다. A 팀장님의 구역은 주말 직전에 중요한 사이트 작업을 하나 해야 하는데, 사이트란 기기가 놓인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해당 사이트는 기기가 많고 전부 출금 전용 기기인데 돈도 많이 쓰는 곳이라 입금액도 많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곳. 그 긴 시간을 이용해 A 팀장님과 D가 이 사이트 작업을 위해 나간 사이 C가 돈을 싹 다 챙겨서 도주한 거였죠. 이후 알게 된 사실인데 C와 D는 기존에도 절도 전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절도 전과가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지? 이 얘기를 나중에 들었는데 생각해보니 이런 사람들이 보안 하청으로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C는 도주 이후 자신의 거주지로 향할 때 자수를 했다고 하지만 경찰에게 혼선이라도 빚게 하기 위함인지 근무봉에서 사복으로 갈아입고 다른 지역에 사는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KTX를 타고 그 지역으로 이동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경찰은 C의 생각대로 허술하지 않았고 결국 그 여자친구네 근처에서 잠복하고 있던 경찰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도주에서 검거까지 6시간도 걸리지 않았고, 이후 회사 내에 도는 소문에 의하면 C가 도주한 이후 검거하기 전까지 쓴 돈은 약 50만 원이었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저는 D가 같이 조주하지 않았기에 C의 단독 범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지원을 갔더니 아직 D가 같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두 사람이 이 사건을 공모한 내역이 나오는 바람에 D 또한 공범으로 잡혀 들어갔고, 당연히 저희는 다시 C와 D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풀기 위해 기사를 찾아봤더니 공범이 있기에 단순 절도가 아니라 특수 절도가 되었다고 하네요. 무서운 건 며칠만 더 C가 저희 팀에 붙어 있었다면 제가 1억이 털릴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처벌을 받은 것까지는 나와야겠지만 저는 다른 일을 하기 위해 이 사건이 벌어진 달까지만 일하고 퇴사하겠다고 원래부터 얘기한 상태여서 이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못 들었고, 이 썰을 쓰려고 기사도 찾아봤는데 후속 기사들이 없어서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야기를 풀면서 사이다가 없다는 게 좀 죄송하긴 한데 엄연한 절도이기에 충분히 처벌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풀려고 이 당시의 기사를 찾으려다 보니 비슷한 사건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제게 있어서는 내 것이 아닌 것에 욕심을 내지 말자라는 교훈을 다시 새기는 사건이라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이 썰이 반응이 괜찮다면 다른 이야기도 한번 풀어볼게요. 1억 훔쳐 부산에서 달아난 현금 수송차 경비원 검거. 유토피스타님께서 올려주신 신기한 현금 수송 차량 썰. 현금 수송업체 썰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썰랑썰래 하면서, 그죠? 보통 이제 그 시내 같은 데나 이런 데 나가서 술 마시러 다니고 이러다 보면은 낮 시간, 오후 시간 이런 때 막 이제 그 경찰처럼 막 옷 입고 엄청 등치도 크신 이런 분들이 막 쇠통 같은 거 막 이런 거 들고 다니고 막 이러는 거 여러 번 본 적 있는데 다 돈이었구나. 나는 고치고 그러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다 돈이었군요.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다 정직원으로 채용해서 돌릴 수는 없었을까요? 사이트들을 왜 ATM기들을 하청업체 직원들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약간 지금 보면은 정직원과 그리고 신분이 확인 안 된 하청업체 직원들이 밑에 한두 명이 붙어서 지금 정직원이 하는 일들을 돕는 식으로 나와 있는데, 소장님께서 이 지금 글 쓴 분을 정직원으로 올리신 것처럼 일머리가 있고 일을 좀 잘하고 그런 친구들은 빨리빨리하게 좀 이렇게 정직원으로 올려줘서 같이 이렇게 일하게 하면은 더 신뢰가 있고 돈은 조금 더 나가겠죠, 당연히. 예. 아무래도 하청이 돈이 좀 덜 나가니까 그렇게 했겠죠. 이게 좀 중요하고 좀 이렇게 돈에 관련되고 이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수룩한 일들이 생긴다는 거가 조금 믿어지지 않는 썰이네요. 근데 실제 기사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 기사를 찾아봤더니 굉장히 많은 케이스들이 있었다라는 걸 보면, 사람은 눈앞에 그 종이 다발이 이렇게 있으면은, 화폐 다발이 있으면은 눈이 좀 돌아가나 봐요.
개버거님 라디오처럼 썰랑썰레 및 방송을 들으면서 일하는 트수예요. 저는 군생활을 좀 특이하다면 특이한 곳에서 했는데 특정 계월마다 전체 중대가 밀어내기식 부대 이동을 하던 부대였습니다. 저는 신교대 훈련 이후 자대 배치가 부대 이동 시기와 맞물려 있어서 그런 기간에 배치되었죠. 자대 배치받으면서 중대 간부들이 하던 말이 새끼 오자마자 꿀빨로 가는 이동병은 좀 오랜만이네, 이런 말을 던지기도 했죠. 저는 자대 배치를 받고 정신없이 부대 적응을 하기 위해서 정신이 없던 도중 2에서 3주 후 부대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등병 때 정신 하나도 없죠. 살짝 멍 때리는 것 같은 느낌인데 정신 하나도 없고 외울 거 내가 대학교 공부했을 때보다 더 많이 공부하는 것 같아. 그곳은 위병소를 나와서 보급로를 타고 위로 쭉 산을 타고 가면 나오는 독립부대. 그곳에서 하는 일은 대공 감시가 주 할 일이었으며 감시 인원 2명과 CCTV병 1명 뭐 이렇게 팀이 되어가지고 교대 근무하는 곳이었습니다. 산 꼭대기에 있다 보니까 고라니는 기본이고 다람쥐, 청설모, 이름 모를 작은 새들과 멧돼지 같은 것들도 볼 수 있는 자연과 함께 생활하는 곳. 이런 곳은 제가 살면서 인생 처음 보는 것들이었죠. 이놈들이 짬통을 부셔서 짬 먹느라 짬통 공사하는 건 안 비밀. 저희 부대는 그 주의 감시소대 이외에 소대원들은 야외 활동을 자주 했기에 부대 내부에 있던 창고 이외의 부대와 가까운 길목에 과거 언제 어느 중대가 만든지 모를 창고가 또 존재했습니다. 저희는 그걸 가설 창고라고 불렀는데요. 야외 활동이 잦아서 부대하고 감시하는 데하고 사이에 창고가 하나 존재했대요. 독립중대를 겪어본 특수분들은 대대장님의 감시가 없다 보니 대대 활동보다는 그나마 조금 풀어진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소소한 즐거움을 아실 겁니다. 예를 들면 밖에 비가 오지 않아도 당직사관의 재량으로 금일 아침 점호는 실내 점호입니다. 금일 아침 점호는 실내 점호입니다. 로 진행한다든지 특정 인기 TV 프로그램이 방영할 때면 평일이라도 2시간 정도의 평일 연등을 진행한다거나 전역자 또는 말출 출발자들이 생기면 해당 병사와 친근했던 간부와 병사들이 외출해서 사제 음식과 1인 1캔 정도 되는 음주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희 중대는 군번이 꼬일 대로 꼬인 독립중대 저희 중대는 군번이 꼬일 대로 꼬여서 독립중대 배치받았을 때 전역자가 한 번에 나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죠. TO가 약간 꼬였나 보네. 사건은 터질 때 소리 소문 없이 터진다고 하던가요? 감시소대가 우리 소대였을 때 사고가 하나 터지게 됩니다. 저와 제 사수 CCTV병 선임 3명이서 야간 근무에 투입되고 근무 시간이 다 돼서 교대를 받을 때 교대자가 저희에게 이런 말을 던지더라고요. 야 쫄면아, 너나 네 사수나 최근에 가설 창고 간 적 있어? 라는 짧은 단어였죠. 저는 갈 일이 없었고 제 사수 및 땡땡상병의 거취는 제가 알 수 있는 일이 만무했죠. 속으로 뭐 가설 창고 무너졌나? 가설 창고에 뭔 일 있나? 라고 생각하면서 부대 복귀를 늦은 시간에 했을 때 부대 입구 앞에 오면서 있으면 안 될 차량이 늦은 시간까지 앞에 있는 걸 보았습니다. 바로 부대 점검 및 순찰을 돌던 대대장이 수행원을 끌고 부대에 직접 방문한 것이었죠. 탄약 및 총기 검사를 위해 부대 내에서 간부 분대장이 헐레벌떡 뛰어오길래 웬일이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전에 간부 분대장이 하는 말은 부대에 들어가기 싫을 정도로 소름이 돋는 말이었습니다. 야, 니네 혹시 창고에 술 넣어놓은 거 니네들이야? 지금 그것 때문에 대대장님 엄청 화나 계셔. 근무 들어가는 소대 인원 제외하고 자다께서 지금 진술서 쓰고 있어. 니네도 거기 연관돼 있는 거 아니지? 총기 검사를 하려고 대기하던 중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단 총기와 탄약은 반납해야 되니 행정실에 들어갔고 저와 제 선임 2명은 활동복으로 환복 후 행정실로 불려갔죠. 대대장님은 한바탕 크게 샤우팅하시고 시간이 너무 늦은 관계로 저희가 환복할 때 부대로 돌아갔고 중대장과 자다 깬 상병장 9명 저희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중대장님의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야, 너네 혹시 땡땡땡 얘가 술 들고 오는 거 알았어? 언제부터 그 술이 반입된 건지 알고 있어? 라는 질문에 저는 진짜 몰랐기에 몰랐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제 사수와 땡땡상병은 우물쭈물하다가 알고 있었습니다 라고 자박했습니다. 저는 용의선상에서 지워진 건지 야, 알았다, 넌 들어가서 씻고 자라, 그리고 너네 둘은 진술서 써야 되니까 남아 라고 하고 전 행정실로 나왔죠. 중대장이 말한 땡땡땡, 그는 병장. 이 사람 이름이 나올 리가 없는데 왜 나왔는지 그 다음날 알게 되었습니다. 땡땡땡 병장. 이 사람은 전역한 지 2달이 넘는 병사의 이름이었습니다. 같은 소대는 아니었지만 소대 구분 없이 친분이 있었던 병사들과 간부가 안 볼 땐 형 동생 하면서 지내던 사람이었죠. 제가 전입할 때 100일도 안 남은 병사라서 그렇게 저와는 접점이 전혀 없었죠. 다음날 아침 행정반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아침 점 없고 어제 행정반에서 남아서 진술한 김땡땡 병장 외 15명은 완전 군장 싸고 10분 안으로 부대 앞으로 나올 것 이상. 분위기가 착
가라앉은 중대장님의 방송이 끝나자마자 생활관에선 허겁지겁 짐 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사람과 접점이 없었기에 저는 물어볼 사람이 제 맞선님밖에 없었고, 맞선님에게 물어보니 세상에 이런 황당한 일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맞선님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완전 군장 싸고 처벌받은 뒤 돌아오고 나서 물어보았습니다. 문제의 시작. 중대 교체를 겪어봤던 전역한 땡땡땡 병장은 사회에서 말하는 인싸 그 자체에 집안이 주류 제조와 연관이 매우 깊은 사람이었죠. 땡땡땡 병장이 2등병 1병 때 위에 언급한 대로 독립중대 내에 약간의 음주가 가능한 것을 알게 되자 본인이 나서서 휴가나 포상휴가 때 소지품 검사를 안 하고 그냥 레토나 타고 가는 것을 이용하여 막걸리와 몇몇 주류를 페트병에 담아서 가지고 와서 병사들끼리 몰래 홀짝홀짝 마시고 취사병을 꼬드겨서 남은 주류를 냉장고에 숨겨두고 몰래 홀짝홀짝 마시기도 했다고 하니 독립중대의 특성을 제대로 잘 이용해 먹은 거였죠. 땡땡땡 병장은 말출복귀 후 이제 본인이 전역하면 니들 무슨 재미로 사냐 하면서 마지막으로 몰래몰래 니네끼리만 먹어 라고 하고 막걸리를 들고 복귀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복귀하고 2주 뒤 취사장 점검이 있던 것이 화제의 시발점이었습니다. 냉장고에 있으면 안 될 막걸리가 있었으니 취사병인 김병장, 장상병은 취사장에서 가까운 가설 창고에 막걸리를 숨겨놓았고, 취사장 점검에서 불합격을 받아 취사병 교육을 받으러 갔고, 저희는 연대급에서 취사병을 지원받는 그런 상황. 취사병 선임 2명은 일주일 교육받고 오느라 이 사실을 완전 까먹어버렸고, 막걸리는 창고에서 숙성 아닌 숙성이 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3달이 지나 부대 점검차 방문하고 있던 대대장은 부대로 올라올 땐 보지 못했던 큰 검은색 물체를 길목에서 확인하였고, 그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레토나를 타고 가까이 가니 멧돼지였는데, 이상하게도 사람을 보고도 도망가지를 않아서 죽은 줄 알고 다시 우리 부대로 돌아와서 멧돼지 사체가 있으니 치워야 될 것 같다, 병사 몇 명과 간부 인솔아에 나와서 치워라 말을 한 뒤 돌아갔고, 중대장은 몇 명을 불러서 시체를 치우기 위해 내려가면서 대대장도 같이 그곳에 가고, 가설 창고에 있는 삽과 곡괭이를 꺼내려고 문을 열었더니 코를 싸지르는 알코올 냄새가 진동을 했고, 이 광경을 본 대대장과 중사는 이 냄새의 주범을 찾기 위해 랜턴을 켜고 샅샅이 찾으니 터져 있는 일반 페트병 3병과 옆에 터지려고 준비 중인 부들부들 떨고 있는 페트병 1개, 그 터진 페트병 3개에서 흘러내려온 액체가 가설 창고 옆에 낙숫물처럼 고여있던 거였죠. 대대장은 당연히 이술이 반입된 거에 대해 큰 대노를 하셨고, 중대장은 2시간 동안 중대장실에서 크게 샤우팅을 받았으니 당연히 그 분노는 병사들에게 바로 전가되었죠. 그 이후로 가설 창고는 허물어버리고 부대 입구 바로 앞에 재건축을 해서 당연히 재건축은 근무소대 제외한 남은 소대원들이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전에 조현병 썰과 미친 병장의 전투 능력서를 올렸던 돈 없어서 우는 하마입니다. 울지 마세요. 오늘은 제 마투임이 일으켰던 부대 전체를 암살하려고 했던 썰을 한번 풀어볼까 해요. 때는 제가 아직 일병이던 어느 시절, 차가운 겨울이 한창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희 부대는 교육부대라는 특성상 사시사철 계절에 상관없이 똑같은 업무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저희 부대에는 특이한 훈련이 있었습니다. 바로 비정기적으로 진행되는, 매뉴얼에는 있는데 현실성은 없어서 타 부대에서는 진행하지 않는 훈련. 뭐지? 그런 훈련이 있어? 예를 들어서 한국전쟁 직후에 빨치산이라고 지리산에 숨어들어 농성하던 것을 재현한 훈련 같은 것들 말이죠. 일단 훈련 매뉴얼에는 적혀있으니 한번 해보기는 할 거다 하는 그런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훈련을 하던 말던 저와는 상관이 없었죠. 교육부대 특성상 항상 메인은 역시 교육이었고, 본부 근무대가 훈련에 투입되면 교육과 관련된 행정 업무가 올 스탑되니 훈련에는 기껏해야 교도대대 소속 조교들과 사실상 잉여병력인 본근대 2등병들만 투입되고 있었습니다. 그나마도 본근대 병력은 병력 통제나 도로 통제 같은 보조 업무에만 투입이 되었기에 저는 뭐 훈련이고 나발이고 그냥 세차만 하고 있었죠. 그리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훈련 상황이 공지되었습니다. 훈련 상황은 자세히 말하기는 힘드니 대충 넘어갈게요. 이 훈련에는 2돈반 배차가 한 대 나왔고, 막내였던 제 마투임이 배차에 투입되었습니다. 뭐 엄청 빡센 운행도 아니고 선탑자 지시에 따라 영내만 슬금슬금 돌아만 다니면 되는 운행이었기에 저희는 마투임에게
와, 우리 땡땡이 막내인데 개꿀 배차하고 있네 하면서 장난을 쳤죠. 물론 당연히도 개꿀 아닙니다. 완전 군장에 총까지 들고 운행을 해야 되니까요. 아무튼 후임이 운행을 나가고 1시간이 채 지나가지 않은 시간, 사건이 터졌습니다. 저기 멀리에 어딘가 익숙한,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매캐한 공기가 스멀스멀 퍼지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이 기분 나쁜 공기는 뭐야? 불났나? 아직 훈련소의 향기를 잊지 못한 일병이 느끼기에는 아무리 봐도 CS 탄스. 아씨, 이거 누가 화생방 상황에 진짜 CS 탄 깠나? 하는 생각에 꿍얼꿍얼 하던 작업을 이어서 하고 있었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 거지 같은 CS의 향기가 점점 더 진해지기 시작한 거였죠. 저는 그제서야 상황이 이상하다는 걸 깨닫고 수송부 밖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 멀리 후문 위병소 근무를 서고 있는 경기병들이 바닥에서 옆으로 구르고 뒤로 구르고 엎드려 구르고 있었고, 연병장에서 훈련을 하던 조교들은 눈물 콧물 흘리며 허겁지겁 방독면 꺼내 쓰고 있었고, 그리고 그 옆에는 두 돈반 한 대가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네, 제 후임이 끌고 다닌 두 돈반을 중심으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목과 얼굴을 잡고 바닥을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방독면을 쓰고 저희 쪽으로 미친듯이 뛰어오고 있었죠. 바로 제 마투임이었습니다. 두조일병님! 야이씨, 너 차 뭐했어? 저 보루랑, 여기서 군대 용어예요. 보루는 걸레란 뜻입니다. 보루랑 세제 가져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급한 대로 하필 옆에 있던 분대장과 정비관에게 얘 상황 조진 것 같으니까 같이 가서 뒤처리 좀 하고 오겠다는 말을 하고, 수송부 행정반에 굴러다니던 방독면을 뒤집어 쓰고 한 손에 보루, 다른 한 손에 물통과 세제통을 들고 후임을 따라 두 돈반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차량은 생각보다 상태가 심각했죠. 나이가 빠진 방독면을 뚫고 스멀스멀 느껴지는 CS탄의 향기는 생각보다 너무나 강력했고, 차량 본닛 아래로 연기가 계속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후임은 제 눈치를 살살 보더니 차량 본닛을 열었고, 저는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두 돈반 엔진 위 찌그러진 은색 캔 하나가 놓여있고, 그 캔에서 미친 흰 연기가 계속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죠. 그리고 그 캔에는 아주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CS 최루가스 수량 50개. CS탄 50개? 네, 상황은 이랬습니다. 마투임이 선타자 없이 역내에서 운행을 하던 도중 엔진룸에 처음 보는 달달달달달달 거리는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당연히 아직 짬 찌끄레기였던 마투임은 바로 차를 세우고 엔진룸에 이물질이 들어갔나 확인하고 있었고요. 다행히 이물질이 들어간 건 아니었고 케이블 하나가 고정이 풀려서 튀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훈련 감독을 하고 있던 간부 한 명이 마투임에게 오더니 말을 걸더랍니다. 우리 훈련 배차 맞니? 중정 일병 마투임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따가 훈련장 갈 때 이것 좀 거기 간부한테 전해줄래? 애들이 정신이 없는지 이걸 두고 갔네. 간부가 마투임에게 준 물건은 다름 아닌 CS탄. 그것도 50개짜리 한 통을 통째로 준 거죠. 제 마투임은 CS 탄 통을 받았니 이걸 잠시 엔진 위에 올려두고 풀려서 덜덜거리고 있던 케이블을 다시 고정하고 통을 챙기는 걸 깜빡하고 보닛을 닫았고 시동을 걸고 운행을 시작했다. 당연히 엔진은 엄청난 속도로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얼마 가지 않아 엔진 위에 놓여진 알루미늄 재질의 탄통도 같이 달궈지기 시작. 그 안에 있던 CS 캡슐들이 녹아내리며 사방으로 가스를 뿌려대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마투임은 혼자 룰루랄라 운행을 하다가 본인도 갑자기 느껴지는 익숙한 느낌과 냄새에 뭔가 이상함을 깨닫고 그 즉시 차를 멈췄죠. 하지만 이미 엄청나게 달아오른 엔진 온도에 의해 CS 캡슐은 계속 자글자글 끓어오르고 있었고, 마투임은 급한 대로 자기 방독면을 뒤집어 쓰고 저희 쪽으로 달려온 거였습니다. 저는 급한 대로 일단 탄통을 보루로 감싸 바닥에 내려놨고, 후임과 함께 엔진룸 구석구석에 퍼진 허연 가스 자국을 보루로 빡빡 문댔습니다. 이 망할 마투임은 CS탄 때문에 죄책감 때문인지 방독면 안에서 눈물을 질질 흘리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CS 캡슐이 완전히 타려면 300도였나? 그렇게 넘어야 되는데 엔진룸 온도가 100도 내외라
캡슐 개수에 비해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생긴 건 아니었고 바닥에 깔린 몇 개만 살짝 녹은 상황이었다고 해요. 만약에 캡슐 50개가 전부 녹았으면 아무리 실외라고 하더라도 그 주변은 화학전 실전을 방불케 했을 거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날 제 마투임의 별명은 독가스를 뿌리고 다닌다고 해서 방구차가 되었고, 야 방구차 또 찐빠냈냐 이거. 방구차! 야 방구차 어디 갔어? 극대노한 수송관에 의해 그 차량은 엔진을 전부 드러내고 엔진룸을 물세차까지 하게 되었죠. 당연히 마투임은 완전군장으로 수송부를 뺑뺑이 도는 벌을 받았습니다. 이 썰이 유튜브에 올라간다면 다음에는 한번 훈련 중에 야산에서 다같이 연탄가스 먹고 골로 갈 뻔한 썰 올려보도록 할게요 라고 돈 없어서 우는 하마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이건 뭐 여담이지만 군용 두돈반 같은 경우에는 디젤 기관이에요. 그래서 디젤 기관 같은 경우에는 휘발유 연소되는 거랑 달라요. 휘발유 내연기관이랑 다른 게, 휘발유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분무기처럼 휘발유를 푸스 하고서 뿌려서 안개처럼 그 실린더 챔버 안에 휘발유가 분사가 되면 실린더가 올라오면서 휘발유를 압축을 하고 압력으로 압축을 하고 위에서 쇼트가 터져요. 불꽃이 그 전기로 갔다가 탁 하면서 터져가지고 빵 하는 그 터진 불꽃에 휘발유가 점화가 돼서 다시 이 실린더를 엄청난 압력으로 다시 밀어내고 다시 올라오고 같은 이 작업을 똑같이 반복하거든요. 뿌리고 압축하고 터지고. 근데 디젤은 달라. 디젤은 압력 폭발식이에요. 그래서 디젤은 그냥 뿌리고 그냥 온리 실린더 힘으로만 미친듯이 압축을 해요. 그러면 압축이 되다가 얘가 더 이상 압축이 안 될 때 지 혼자 자기 발화가 돼요. 빵 하고 디젤이 그럼 빵 하고 그 힘으로 실린더를 밀어내고 다시 이게 쇼트되는 게 없어요. 그 불꽃 점화되는 게 없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만큼 엄청난 열과 압력을 견디도록 만들어져 있는 디젤 그 엔진이기 때문에 열이 상당하죠. 거기다가 군용이라서 위에 뭐 덮개 이런 것도 없어요. 뭐 요즘 싸제차 같은 경우에는 위에 엔진룸 덮개 이렇게 돼 있죠. 플라스틱 같은 걸로 타지 말라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생으로 기관 다 노출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 위에다가 시스탄 올려놓고서 자글자글 끓이면서 갔으니까 왜 라면도 끓이지? 시스탄만 끓인 거는 조금 아쉽네요. 안녕하세요 김보건님. 제가 이 편을 바로 올리려고 했으나 전쟁 중에 친구들의 전사 소식과 다른 친구들의 행방불명 소식에 너무 충격을 받아 우울증에 걸려 아무것도 못할 상황이라 이 편을 곧바로 못 올린 점 죄송합니다. 이분이 이제 키우에서 그 탈출기 전에, 그리고 아파트에 있으면서 최대한 빨리 육로를 통해서 폴란드로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미사일 폭격 같은 것들이 6시까지 이어졌습니다. 탈출기 적어주신 분인데 그 이후에 탈출하고 나서 어떻게 하셨는지 써주신다 그랬는데 오늘 정리해 주셨네요. 이번 편은 24일 전쟁 개전 당시 다음 날인 25일 본격적으로 피난을 가기 시작했을 때 일을 적겠습니다. 24일 날 전쟁이 발발하고 그날 저녁 대사관 카톡 메시지에 따라 저희는 25일 아침 8시까지 대사관으로 갈 준비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24일 개전 후 바로 계엄령이 떨어져 22시부터 아침 07시까지는 통행이 금지되었습니다. 1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집 바로 앞에 있는 지하철은 이미 운행이 종료되어 저희는 대사관까지 걸어가야 할 상황이었죠. 집에서 대사관까지 거리 9km, 남은 시간 딱 1시간. 와, 뛰어야 되네. 7시 정각이 되자마자 우크라이나에서 첫 보금자리인 곳을 떠나고 저희 아파트 1층 관리하는 아주머니께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오늘 저희 떠나요. 돌아올 때까지 꼭 건강히 계세요 라는 말을 남긴 채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나가자마자 그때 또 한 번의 공습 경보. 하지만 지금 못 간다면 키우에 고립이 될 거라는 생각에 공습 경보를 무시한 채 빠르게 걸어갔죠. 아직도 걸어올 때 기억나는 건 시가전을 대비해 지하철 출구에 자그마한 위장 초소를 세웠는데 거기 있던 우크라이나 군인 한 명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아 보여도 19살 정도 돼 보이는 앳된 모습에 총을 등으로 메고 추워서 달달달달 떨면서 캔 음식을 먹고 있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그 어린 친구는 어떻게 되었을지, 만약에 그 친구가 전쟁이 아니고 우리와 같은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학교에서 한창 공부하고 있을 나이인데 라는 생각을 하니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눈물이 나옵니다. 저희는 이 어린 병사를 뒤로 한 채 계속 걷기 시작했죠. 길을 걷다 보니 트램이 저희를 지나쳐 가더라고요. 사장님은 땡땡아, 아무리 우리가 남자고 길 자체를 일자로 쭉 가는 거리라도 9km를 1시간 안에 가는 건 불가능할 것 같다. 어차피 여기서 타면 대충 대서관 근처에 내려서 이동을 해야겠다라고 하시고 담배를 피고 트램을 기다렸습니다. 정말 그때는 1분 1초가 너무 아까웠죠. 트램이 오자마자 더 이상 사람이 들어갈 공간이 보이지 않아서 저희는 다음 트램도 사람이 꽉 차 절대 못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냥 포기하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대사관에서는 급하게 막 서둘러 올 필요 없다는 카톡 메시지를 받고 조금이나마 안심되어 천천히 걷기 시작했죠. 걸어가다가 다시 시가전을 준비하기 위해 역마다 군인들이 계속 대치하고 있는 상황. 아이고, 계속 걷고 계시네. 걸어가는 도중에 사장님께서 야 땡땡아, 솔직히 내 생각으론 그 사람들이 우리 기다려줄 것 같지만 늦는 것도 아니야. 지금 택시를 어떻게든 잡자 라는 말씀에 저 또한 네, 그러면 길 앞에서 100m에서 잡는 걸로 하고 만약에 안 잡히면 계속 100m 앞으로 잡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전시 상황에 택시가 다닐 일 만무하겠지라는 생각을 할 때 좀 택시가 잡혔어요. 저희는 처음부터 택시 어플에서 가격을 3배 이상 비싸게 설정하고 잡았습니다. 그렇게 무사하게 택시를 타고 대사관의 정시간에 도착 후 대사관에 들어가 같이 동행하게 될 다른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사장님과 다른 두 분 그리고 대사관 전문관님 SUV에 배정을 받아 음식과 물을 채워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저희는 대사님이 잠깐 주의사항을 말씀해 주신다고 하여 대사님의 설명을 20분가량 듣고 다른 차 3대와 함께 출발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때 저희가 알게 된 사실은 저희는 폴란드가 아니라 루마니아로 간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침이라 그런지 아직은 차가 막히지 않았죠. 키이우 서쪽 방면으로 차를 타고 가던 중 저희 차 주변에 대공포 한 발이 엄청 크게 꽝 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 흔들렸습니다. 정말 그때 다시 한번 든 생각이 살아서 돌아갈 수 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와, 그냥 길 한가운데 막 탱크들이 막 서 있네. 키이우 서쪽 방면으로 다른 중간 기착지까지 총 150km를 가고 있는 중 결사 항전을 위해 도로 옆에 수많은 군인과 장갑차 그리고 탱커들이 서 있었습니다. 피난 행렬이 많아 그런지 계속 주유소를 보면 무조건 기름을 채우는 형식으로 저희는 주유소에 세워서 주유를 하려고 했지만 차량 한 대마다 주유를 20리터만 할 수 있다는 말에 일단 채우고나 보자는 심정으로 주유소에 차를 세웠죠. 다행히도 다른 차에 계신 한국어 교수님이 간식을 많이 가져오셔서 저희는 배고픈 배를 채워가고 있던 중 어느 우크라이나 꼬마애가 아빠한테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빠 가지마, 아빠랑 떨어져 있기 싫어, 아빠 안 가면 나도 안 가. 그러자 이 꼬마의 아빠가 땡땡아, 아빠 믿어.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야. 아빠가 꼭 다시 돌아올게. 그땐 땡땡이가 좋아하는 것도 많이 먹고 엄마랑 산책도 같이 가자. 잠깐 아빠가 갔다가 돌아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이 모습을 보면서 가슴 한 곳이 아파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빠가 계속 남아야 하는 이유를 나중에 가서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총 동원령이 떨어져서 만 18세부터 만 59세 남자는 법적으로 국외로 나갈 수가 없게 되었죠. 저희는 차 안에서 계속 뉴스와 텔레그램방에서 소식을 보면서 기착점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키이우를 빠져나간 즉시 러시아군 전차사단이 키이우 북쪽 오볼론으로 들어와 시가전을 벌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나간 곳 호스토멜 부차 이르핀 그때부터 고지전처럼 서로 뺏고 빼앗고를 계속해서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민간인들이 러시아군의 무차별 포격으로 인해 많이 사망한 곳이라고 합니다. 총 150km, 소요시간 7시간, 많은 피난차에 뒤섞여 저희는 남자 5명이 불편한 자세로 계속 앉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기착점에서 잠깐 커피를 마시고서 15분 정도 쉬다가 다시 목적지까지 가게 되었죠. 가는 도중에 길게 늘어선 병력 후송 차량을 경찰차가 키이우 쪽으로 이송하는 걸 보면서 저희는 마음속으로 저 사람들이 다치지 않게 기도했습니다. 대사님의 말씀과 달리 11시간이 지나고도 저희는 국경검문소에 3분의 1밖에 못 가게 되었고 전문가님도 지치고 같이 뒤차로 오신 한국어 교수님도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교대로 운전을 하기로 했지만 장롱면허인 저는 내비게이션 역할만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갈 수 있는 도로는 모두 차가 몰려와 트래픽이 걸려 갈 수가 없고 시골 비포장 도로를 이용해 가야 할 수밖에 없었죠. 저희는 인터넷도 안 되고 통화 연결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뒷차량에 맞춰서 300km 이상을 가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여차여차 아침에 국경 인접 도시에 도착해 입국 전 전자입국 절차를 마치고 우크라이나 국경소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난을 가려는 차는 10에서 15km 정도가 정체되어 있는 상태였고 저희는 이걸 돌파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앞으로 밀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저희인 외교관 차량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국경 쪽은 정말 아수라장이 따로 없더라고요. 자신의 차를 버리고 가는 사람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사람들, 어떤 커플은 서로를 꼭 안으면서 있더라고요. 국경을 앞뒤로 차가 너무 많이 막혀 이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앞에 1호차 외교관님과 가족, 2호차 교민, 3호차 한국어 교수님 차 마지막으로 저희가 4호차 이렇게 이어져 있었죠. 저의 차에 계신 전문가님은 우크라이나 국경 수비대에 공문을 계속 보냈지만 전시 상황이라 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1호차에서 외교관님이 나와서 야 땡땡아, 내가 지금 연락을 받았는데 교민 차는 우리처럼 통과하기 힘들다는데 어떡하지? 그러자 저희 전문가님은 저는 여기에 탄 교민분들 절대 못 버리고 갑니다. 그리고 3호차 저희 부모님과 끝까지 동행할 겁니다. 땡땡님은 빠질 수 있으면 빠지셔도 됩니다. 하지만 제가 우리 교민들 꼭 책임지고 국경 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걸 듣고 저희는 너무나 큰 감격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1호차 외교관님이 3-4초 정도 생각하시더니 야 그러면 도박인데 내가 앞으로 가고 네가 다시 맨 뒤로 해서 교민차를 우리 중간에 껴서 가보자. 내가 책임질 테니까. 겨우겨우 간신히 출국 통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경수비대 군인과 잠깐 기다리라는 말과 함께 긴장되는 순간 1호차가 국경 통과하고 2호차가 국경 통과하고 3호차 그리고 저희 차까지 통과하게 되면서 안심하고 나갈 수 있게 되었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1호차 외교관님이 국경수비대 군인에게 나는 대한민국 외교관이다. 우리는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루마니아로 인솔하여 들어가는 것이 임무다. 지금 우리 교민이 여기 남게 된다면 나 또한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한나라의 외교관으로서 우리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라는 멋있는 말씀을 하시게 되어 겨우 넘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국경수비대 컨트롤존에 들어와 보니 우리 옆에 자그마한 버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차 안에는 여자, 노인 그리고 아이들만 있었죠. 아이고 유모차 끌고 가 어떡해. 애기들 뛰는 거 봐봐. 이게 뭔 일이냐 이게. 당시 국경을 통과한 버스와 루마니아로 통과한 사람들을 찍은 동영상입니다. 국경검문소 통과 후 대한민국 루마니아 명예영사 루마니아인이 저희를 반겨주며 저에게 숙소와 음식을 주고 하루 동안 편히 생활할 수 있게 되었죠. 저희를 책임져가면서 가주셨던 주 우크라이나 대사관 직원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힘든 시기에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신 명예영사님 그리고 루마니아 대사관 분들께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네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 자랑스럽고 저희를 도와주신 정부 관계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루마니아 생활정보 안내 2월 26일날 루마니아 들어가셔서 받으신 거네. 마지막으로 썰을 끝내며 지금은 루마니아 부쿠레슈티를 넘어와 독일 뉘렌부르크에 있으며 전쟁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많이 알게 되진 않았지만 키우에서 시간 날 때 같이 술 한잔 마셨던 친구 2명은 전사를 했다는 소식과 다른 여러 친구들은 행방불명이 되어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저는 이런 현실을 부정하고 싶습니다. 혹은 이 상황이 꿈이길 빌고 있습니다. 아주 끔찍한 악몽으로요. 이 악몽에서 깨어나 평소처럼 일 끝나고 친구들과 바에 가서 술 한잔 마시고 주말에는 여자친구랑 영화관에서 데이트를 하는 일반적인 삶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우리가 게임으로 접해보고 군대에서 상황으로 접해봤지만 그 이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쟁의 현실은 죽은 사람도 그리고 산 사람도 모두에게 큰 고통이라는 말씀드리며 썰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일 당시 키우에서 친구가 촬영한 동영상이래요. 그냥 바로 총소리가 바로 옆에서 나네. 아킬라 오피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입니다.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요. 우크라이나 사람들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전쟁 다 좀 빨리 마무리되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좀 마음이 많이 무거워지는 그런 썰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지켜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군인 여러분들 고생이 많아요. 이거 봐. 1년 전에 나는 간첩이 되었다 썰에 등재되었던 사람입니다. 아래 유튜브예요. 간첩이 왜 됐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완전 웃겼지. 이거 진짜 간첩돼가지고 큰일 날 뻔했었죠 이분. 코로나 시즌 사는 게 바빴던지라 1년에 2편 올리네요. 저는 이전 동영상에서 올라갔던 것처럼 픽전사를 08년도에 전역하였습니다. 전역 후 1년 만에 사업을 하다 큰 빚을 지게 되었어요. 25살에 2억 정도의 빚이 생겼죠. 아이고, 이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큰 빚을 지게 되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군대 동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군 출신 선배께서 해외 경호업체를 개업했는데 와서 일해볼 생각 없냐고요. 그렇게 소개로 출근하게 되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근무를 하게 되었죠. 제가 근무했던 곳은 모든 외교부 허가를 다 받고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 체류하였으며 이라크 지역 같은 경우 현지 경호업체와 MOU를 맺고 현지 1년마다 갱신하여야 되는 영주권, 비자가 아니에요. 총기 라이센스 취득, 경호원 라이센스까지 취득하였기에 불법이 아니었죠. 경호원 라이센스를 취득할 때에는 우리나라 기준 국정원급의 기관까지 방문하여 한국 병역사항, 범죄기록 사실 증명서 등 서류 검토 및 인적성 검사 외 여러가지 조사 후 발급받게 됩니다. 또한 이라크에서 잦은 테러로 인해 테러 발생 시 현지에서 경찰 및 군인이 없을 경우 경호 라이센스 취득 인원이 초동 조치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 역할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경호 라이센스 박탈 및 기타 법적으로 처벌도 가능하죠. 당연히 경호 작전을 비수행 중일 때 이야기래요. 저희 업체는 바그다드에 베이스를 두고 이라크 전 지역 경호 및 경비를 담당하였습니다. 주로 경호 및 경비를 담당했던 업체들은 한국 기업들이었죠. 저희 베이스는 3층 건물에 옥탑 하나, 큰 마당까지 딸려있는 아주 좋은 건물이었어요. 방도 엄청나게 많았죠. 이 방들을 다 놀게 만들기엔 너무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회사 운영진 분들은 게스트하우스 겸해서 한번 하자라는 아주 좋은 추가 사업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한국 유명 호텔 주방에서 근무하셨던 분까지 주방장님으로 채용하셔서 한국 기업분들 상대로 게스트하우스 및 도시락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게스트하우스를 하냐고요? 한국 기업들이 이라크 전 지역에 사업을 하다가 비행기 탈 일이 있으면 바그다드로 오시거든요. 이때 저희가 전날 경호작전을 수행하고 저희 게스트하우스에 오셔서 1박하고 비행기 탑승하시면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추가 이익이 발생하거든요. 한국 기업 근무하시는 분들도 저희 게스트하우스에서 숙식을 해결하시면 한식을 드실 수도 있고 추가로 경비까지 공짜로 제공되니 안전 부분에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경호작전을 복귀하고 야간에 생겼죠. 저희 게스트하우스는 한국인 및 외국인을 상대로 사업을 하였지 이라크 현지인은 숙식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부 규정이 있었으나, 그날은 한국의 모기업 직원분이 한국인 1명, 이라크 현지인 1명 이렇게 해서 숙박을 하게 되었어요. 저녁 식사 후 밤이 되고 저는 제 숙소인 옥탑에 올라가서 잠을 청하였습니다. 여기서 왜 제 숙소가 옥탑이었냐면 옥탑방에 화장실이 더 잘 돼 있고, 옥탑방은 건물 내부 계단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으며 방 내부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문이 한 개 더 있어 어떤 상황이 발생되든 옥상에서 모든 외부의 상황을 잘 볼 수 있는 구조였거든요. 잠을 잘 자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총성이 들립니다. 아니 오늘 무슨 축구하는 날인가? 아니 무슨 날이지? 뭐지? 생각하면서 별일 아니겠지 하고 다시 잠에 들었는데, 실제로 이라크에서 축구에 이겼다 하면 하늘에다가 총 쏘고 졌으면 졌다고 하늘에 총 쏩니다. 여기서 별일 아니겠지라고 생각한 이유는 건물 외부에 저희 경비 인력이 배치되어 있으니 초동 조치가 가능하죠. 아무 일도 없겠지? 다시 잠을 자려는데 아니 아무리 봐도 이상합니다. 총소리가 이 정도 되면 좀 끊어져야 되는데 이날은 총소리가 계속 나는 겁니다. 그래서 불을 켜려고 스위치를 올렸는데 불도 안 켜지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다, 상황이 터졌나 보다 하고 방탄조끼를 착용하고 무전기로 상황을 확인하려고 무전을 했으나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완전 좆됐다라고 상황 터졌다라고 생각한 뒤 일단 옥상으로 나가봤는데 갑자기 조용합니다. 마치 영화에서 정적 흐르듯이요. 여기 있으면은 타겟돼서 개죽음 당할 수도 있으니까 피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내부 계단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부 계단 문을 열자마자 엄청난 연기가 제 방으로 들이닥치는 거예요. 불이 난 곳에 계셔분들은 왜 연기로 인해 사망하시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연기를 들이마시는 순간 숨이 갑자기 턱 하면서 안 쉬어지더라고요. 다시 바로 문을 닫고 불도 안 켜지는 방에서 수건을 찾아서 화장실로 가서 세면대에 물을 틀고 수건을 적신 다음 코와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방문을 열고 한 손에 권총을 들고 전방을 향한 뒤 조준하면서 한 손은 입을 틀어 막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계단을 몸을 기대고 천천히 내려갔죠. 그렇게 1층에 다다랐는데 한국말이 들리더라고요. 물 좀 더 줘, 물 좀 더 줘요 빨리. 이 얘기를 듣고 살았다, 상황이 잘 마무리되었나 보다 하고 권총을 다시 홀스터에 넣고서 남은 계단을 빨리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보니 한 개 방이 완전히 전손돼 있는 겁니다. 왜 이래? 라고 생각해 후배에게 물어보니 좀 이따 얘기해요. 너 물 좀 더 떠다 줘요, 잔불 지나야 되니까 이러는 겁니다.
일단 불을 다 끄고 보니 숙박을 하던 이라크 현지인 이 자식이 방에서 담배를 피고 불을 제대로 안 꺼서 커튼으로 옮겨 붙었고, 매캐한 연기가 나서 나온 후배가 보니 불이 나고 있는데 현지인 혼자서 어찌저찌 못하고 있는 걸 보고 먼저 사람들 다 깨우고 직원들과 불을 끄고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는 왜 안 깨웠어 하니까, 거기는 옥상이고 야외가 있어서 지금 이 정도 불 난 거면 그쪽으로 피할 수 있을 것 같고 너무 높아 손님들 직원 깨우고 대피시키고 나니 불길이 엄청나게 커져서 거기까지 올라갈 수가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무전은 안 받았어? 라고 하니, 불 끄느라 무전기 멀리 두고 와서 밖에 경비 서던 애들이 총 무전기 마당에 두고 불 끄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제가 총소리를 듣고 깨웠던 것이 방에서 불이 나면서 불 끄고 있던 소리라고 하더라고요. 엥? 근데 총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방에서 불이 나는데? 뭐 탄이 있었나? 워낙 정신이 없어서 불이 안 붙은 것들을 밖으로 집어 던지고 깨지고 하는 소리들이었죠. 멀리서 총소리 나는 것처럼 들리나 보다. 막 가구 부서지는 소리가. 불난 곳에 있어 보니 그 잠깐 한숨 연기 먹은 것과 수건 물로 물로 대고 숨을 쉬어도 숨이 잘 안 쉬어져서 답답하고, 일주일 넘게 코에서는 검은 끄름이 나오더라고요. 자나깨나 불 조심하세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렇게 한 번의 이슈로 지금은 한국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면 다음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교전한 썰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짧지만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갑돌이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저도 옛날에 이제 불이 나서 대피해 온 적이 있는데, 리조트였는데 어디라고 말 안 할게요. 불이 막 엄청 크게 나가지고 막 완전 어디가 전소되고 막 이럴 정도는 아니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빨래하는 그 세탁실이 화재가 일어나가지고 타버렸다, 이런 얘기는 들었거든요. 학교에서 단체로 간 거였는데 갑자기 방송이 화재경보 이러는 거야. 모든 지금 리오트 내에 계신 투숙객 여러분들은 지금 즉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마시고 비상구를 통해서 외부로 빨리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막 이러는 막 방송이 계속 나와. 화재경보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너무 깜짝 놀라서 애들은 뭐야 이러면서 뛰어나가는데, 나가는데 보니까 복도 있는 데가 약간 안개 낀 것처럼 살짝 뿌연 요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연기 마시면은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에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배웠거든요. 바로 화재 경보 들리고 문 열고 밖에 연기 있는 거 보자마자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어. 그리고 수건에다가 물 묻혀가지고 좀 짠 다음에 그 다음에 코에다 이렇게 대고서 쭉 빠는데, 코에다 입에다 딱 대고서 하고서 빠는데, 빠니까 물이 쫙 나오더라고. 막 숨 쉴 때마다 물이 막 탁탁탁 튀어가지고 코하고 입에 막 계속 들어오는 느낌이야. 빨 때마다 그 섬유 사이사이에 있는 공간에 물방울 같은 게 맺혀있다가 쭉 빨면은 얼굴에다가 이렇게 물 털듯이 입하고 코인대로 물이 막 튀어요. 그러면서 막 거의 물 마시다시피 하면서 이러면서 막 계단을 막 내려갔지. 막 애들은 막 콜록콜록거리면서 막 이러면서 내려가고, 그 나 내려가가지고 난 이러고 있는데 애들 그 한 며칠 동안 계속 콜록콜록하고서 기침하더라고. 결국에는 막 큰 불로 번지지 않고 그냥 세탁실 있는 데만 불타고 말았는데, 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때 그렇게 불이 났다, 근데 연기가 자욱하다,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으면은 대피해도 괜찮은데요. 솔직히 앞이 아예 안 보일 정도로 검게 연기가 꽉 차 있는 상태고, 그 연기 두께가 내 몸 상체보다 꽉 차 있는 상태로 돌아다니고 있고, 바닥으로 겨우 누워야 조금 앞이 보일 정도의 그 정도의 완전 연기로 꽉 차 있는 상태면 숨 2번 쉬면 그냥 죽어요. 숨이 아예 안 쉬어져요. 그 정도의 연기인데 수건에다 물 묻히고서 코하고 입을 막고서 진짜 세게 빨아도 겨우 숨이 빨릴까 말까인데, 그러면서 계단을 뛰어내려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리고 그 연기가 너무 꽉 차 있어서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탈출구 뭐 비상구 이런 거 보면은 거의 대부분 발목 있는 데쯤에 이렇게 빛이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런 이유가 위쪽에다 놓으면은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정도 연기가 나고 그러면은 사실 다른 대피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그렇게 불이 났을 때는 또 대피하다가 밀어서 압사당하고 이럴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큰일 나요. 그러면 연천의 한 본부 포대에서 복무를 하고 최근에 전역을 한 23살 탄약병입니다. MSG 하나도 안 들어간 구수한 썰이에요. 본썰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외전썰 한번 풀고 갈게요. 훈련소와 후반기 교육이 끝나고 자대 배치를 받고 얼마 안가 어머니께서 군에서 무슨 일 생길 줄 모르니 보험 하나 가입해고 가 라고 하셔서 어머니의 소개로 S사의 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 병장 2호봉 때 일.
저희 본부가 이상하게 TO가 많이 부족해져서 저는 주로 탄약, 병기, 보급, 인사, 화생방, 공용화기를 수행하고 사회에서 했었던 일도 있어서 유선 일도 받아서 했습니다. 이 일이 생기기 얼마 전 공용화기 사격이 있어 제 후임이 사격을 하러 갔는데 K3가 사격을 시작했는데 발사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에 설명한 것처럼 대부분의 임무를 수행해와서 저보다 주특기 지식이 많은 병사가 없었죠. 포대의 수리부속 청구를 간부가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대로 알고 있는 인원이 저 말고는 없어서 대부분 제가 다 했습니다. 다음날 병기관님께서 정비대대에 정비하러 간다 하여 저의 포대 병기도 같이 보내고 싶다고 보내기 전날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총기를 분해하는 순간 오늘 썰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K3를 분해하기 위해서는 스프링을 눌러서 위로 살짝 올려서 빼야 하는데 스프링이 안 눌러지는 겁니다. 자, 대충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K3 몸이고 스프링 뭉치가 있는데 앞에 손잡이가 있죠. 이거 왜 안 눌러지지? 하고 공구를 가져와서 막 힘을 줘서 빼니까 빠지기는 하는데 스프링이 빠지는 순간 이 스프링 멈치가 눈으로 날아오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옆으로 피해서 눈은 직접적으로 다치진 않았지만 눈꼬리 밑에 6cm 정도 깊이는 뼈가 보일랑말랑 할 정도로 크게 찢어져 버렸습니다. 6cm요? 6cm면은 한 엄지손가락 길이만큼 될 것 같은데? 그 정도가 찢어졌다고? 엄지손가락 한 2마디 정도 될 것 같은데? 이야 씨, 이 정도 쓰면은 눈에 맞았으면 실명했겠는데 눈꺼풀 다 벗어지고. 바로 옆에 포대장님이 계셨고 포대장님과 함께 바로 의무대에 방문 후 치료와 진료를 받고 근처에 있는 양주 병원에 방문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군의관님께서 포대장님 아무래도 민간병원에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성형외과 가야 될 정도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양주 병원에는 성형외과가 없었죠. 제가 다친 보고가 대대장님에게 들어가 근처 성형외과를 찾아보라고 해서 찾아봤지만 그날 그 시간에는 의정부가 가장 가까웠습니다. 대장님의 힘으로 오후 일정이 없고 개인 차가 있는 간부님을 소환했고 저는 그 간부님의 차량에 탑승해 출발하였습니다. 의정부에 있는 성형외과에 가서 제 사비를 내고 시술을 받았죠. 저는 느긋한 마음으로 간부님과 즐겁게 즐기다가 18시에 부대에 복귀했고 복귀대 중에 맞다 나 보험 가입한 거 있었지? 생각이 나서 다음날 아침에 제 보험 담당관님에게 전화를 해서 보험 처리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흉이 좀 남았고 시술을 30만원 정도 지불했으며 200만원 정도 받았네요. K3 총기 이상 이유는 공이 끝이 휘어져 있어서 공이가 멍치에 껴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스프링과 함께 낑겨서 장력이 발생했던 거라고 합니다. 군 전체에 퍼져있는 K3가 어서 최신 병기로 교체됐으면 하네요. 반응이 좋으면 직책이 많아진 썰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라고 딥다크한 탄양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눈 밑에 6cm 찢어져서 뼈가 다 보일랑말랑한 사람 치고는 너무나 편안하게 글을 쓰셨는데 아마 많은 그런 고통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뭐 수술을 하거나 뭐 이런 부분을 다 제하고 그냥 심플하게 썰만 쓰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군대에 갈 때도 보험에 가입하고 가면은 군대에서 외부 병원에서 시술을 받거나 뭐 치료를 받았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게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군대에서 굉장히 많이 다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 진짜 본인이 어디 뭐 공사 현장이나 아니면 뭐 쇠를 다루는 그런 환경에서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지 않은 이상 군대에 가기 전까지 거의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은 한 80에서 70% 정도는 펜대 잡고 책상 나무로 돼 있는 문 뭐 요 정도가 전부지 쇠랑 그렇게 친하게 지낼 일이 없거든요. 무슨 만약에 학교를 다니고 있었으면 학교 문들도 다 나무고 쇠라고 해봐야 뭐 문고리 정도일까? 뭐 집 현관문 정도? 군대 가면 5만 대가 다 쇠입니다. 그냥 다 쇠예요. 모든 게 다 쇠고 진짜 농사 짓다가 간 사람들은 편안할 텐데 농사 짓다가 간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정말 너무나 힘들 겁니다. 진짜 장난 아니고 저는 평생 만질 쇠 군대에서 다 만졌다고 생각해요. 저는 차량을 정비를 했잖아요. 차 밑에 하부에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정비를 할 때 만져지던 이 추운 날 지금 엄청 추울 텐데 지금도 안쓰러운데 손 엄청 시렵고 그러는데도 손에 막 기름 묻고 그러면은 그 밑에서 그 쇠 공구 갖고서 차 고치고 군용 차들이 또 좀 무거워요. 또 범퍼 같은 거 하나에 막 몇십 킬로 100킬로 막 이렇게 나가는 못 들어. 바퀴 같은 거 막 80킬로 100킬로씩 하고 안 돼. 허리 빠져요 진짜로. 그래서 코어 힘이 단단하지 않으면
군대에서 진짜 허리 다치기 진짜 일수고, 군대 가기 전에 제가 봤을 때 군대 첫 번째로 안 다치려면은 몸 쓰는 일을 한 번도 안 해봤으면 첫 번째 달리기를 좀 하루에 그래도 한 2km? 1km, 2km씩 뛰어 버릇해야 군대 갔을 때 아침 구보하고 나서 그래도 입맛이 돌고, 아침 구보 뛰고 나서 구역감 때문에 사실 초반에 밥 못 먹거든요, 아침밥. 근데 막 옆에 있는 선임들은 밥 먹으라고 막 쪼우고 막 이러는데 개 짜증나요. 토할 것 같아요. 아침에 구보 좀 한 1, 2km 정도는 가볍게 뛸 수 있을 정도의 체력, 그거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코어 운동 많이 하고 가세요. 특히나 척추 쪽, 기립근 이쪽 운동 많이 하고 가셔야 되는 게, 허리나 복부 이쪽에 근육을 쓸 줄을 모르고 거기에 근육이 약하면 군대에서는 무거운 물건을 들 일이 많거든요. 그게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놓쳐서 손가락에 끼어서 손가락이 부러지고 잘리고 찢어지고 팔이 빠지고 어깨가 뜯어지고 이런 일들이 전부 뭐에서 오냐면 코어 힘이 딸려서 내가 못 들던지 앞에 있는 같이 들어주는 사람이 못 들어서 너 놓치거나 그러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안 다치려면은 코어 힘을 기를 운동 같은 것들을 좀 많이 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윗몸 일으키기도 뭐 좋고, 데드리프트를 해라 뭐 이런 얘기들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 뭐 여건이 안 되면은 그래 맨몸 운동하고 다 가는 게 제일 최고고요. 그 뭐 복서들 그 배 복근 훈련한다고 훈련하는 거 그런 거 보면은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어요. 이 코어 운동하는 거 참 좋은 운동 많습니다. 코어가 좋으면 그냥 일반적으로 살 때도 좀 편하고. 여튼 군대 가기 전에 그 2개 정도는 조금 해놓고 가야 군 생활하는데 다른 걸로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게 약하면 군대 가서 많이 고생합니다. 힘이 없다는 소리 들으면서 패급 취급당하면 그 다음부터는 답이 없거든. 모두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군대 가서 다치지는 않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다치지 말고 군 생활 건강하게 잘 하다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니면은 이분처럼 보험 가입을 꼭 하고 가셔서 만약에 치료를 받아야 될 때 금전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없도록 준비를 하면 더 좋겠죠.